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황미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불과 몇 달 전 제 평생의 교직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용기를 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5년 전엔 폐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 적적하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남편 사진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여보, 나 오늘 성숙이랑 점심 먹고 왔어. 당신도 밥 먹었어? 이렇게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유족연금과 재교원연금, 그리고 퇴직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바쁘게 지내려 노력 중입니다. 요가도 배우고 수요일에는 35년 지기 교대 동창들과 만나 수다도 떨죠. 무엇보다 가장 큰 낙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 주는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호두과자 사들고 온 제자, 명절마다 과일을 보내는 제자를 보면 얼마나 고맙고 뿌듯한지 모른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아이인데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걱정했었죠.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쑥스러워하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을 꺼내는데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야무져 보였거든요. 첫 만남부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단정했는지, 요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데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워서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시키고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중원이가 장가 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며느리가 들어왔어. 잘 봐줘 하고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어머님, 싱싱한 전복 사왔어요. 원기 회복엔 이게 최고래요 하면서 비싼 전복도 사오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좀 특이했던 건 제 친구들한테까지 관심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 모임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웠죠. 어머님, 수요일마다 친구분들 만나신다고 했죠? 어디서 모이세요? 하고 꼬치꼬치 묻더군요. 그때는 며느리가 사교성도 좋고 살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매번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도 못 드리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며 애원하듯이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날 며느리는 친구들 수에 맞춰 5만 원이 넘는 홍삼 세트를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항상 친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하는 모습에 제 친구들도 다들 놀랐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있었어? 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친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일 축하 문자와 함께 케이크도 보내고 심지어 저도 잘 모르는 경조사까지 챙겼어요. 친구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고 친구 시어머니 상해 조의금도 보냈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챙기니 물으니 어머님 친구분인데 당연히 인사해야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저 시어머니 안전까지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정말 감동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며느리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 제 친구들을 모두 모아 깜짝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테이블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다들 너 정말 복도 많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라며 절 부러워했죠.
며느리의 관심은 갈수록 더 세심해졌어요. 아니, 과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머님, 요즘 문화센터에서 뭐 배우세요? 요가랑 한국 무용 배우신다면서요? 거기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꼬치꼬치 묻더니 며칠 후에는 문화센터 분들이랑 나눠 먹으라며 건강식품 세트를 20개나 들고 온 겁니다. 어머님 연세면 다들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라면서요. 문화센터 사람들도 다들 감동했죠. 며느리는 제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제자들이 아직도 찾아온다면서요? 그분들 다 뭐 하세요? 직업이 궁금해요. 변호사, 의사, IT 회사 대표 등 제자들의 직업을 듣고는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제자들도 다 성공했나 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자들 모임에도 따라와서 건강식품을 선물로 주고는 연락처를 다 받아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그때였어요. 어머님, 혹시 친구분들이나 제자분들 중에 투자나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다들 은퇴해서 연금 받고 사니 투자할 일은 없지 하니 요즘 재테크는 기본으로 하던데요. 하고 되묻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질문들이었는데 그때는 그저 저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고 넘겼어요. 며느리는 자기 이야기는 대충 넘기고 제 일정만 자세히 물어봤어요.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물으면 그냥 그래요 하고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라며 화제를 돌렸죠. 특히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추석 때 사돈댁에 한우를 보내려고 주소를 알려달라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세요라며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니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죠. 저희 집이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서요. 택배 받기가 어려워요 하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슬슬 어머님 건강 관련 강연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키지 않아 하니 그럼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는 건 어떠세요? 라며 끈질기게 권하더군요. 강사분이 서울대 의대의 교수라고까지 하면서요. 그게 다 포석이었던 거죠. 저를 데려가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어요.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제 친한 친구 영숙이가 서 있었죠. 희정아, 미안해. 이 시간에 놀랐지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물을 주려고 하는데 제 손을 잡더니 물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앉아봐라고 말했어요. 영숙이는 흥신소를 운영하는데 어제 흥신소에 의뢰가 한 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내 며느리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구? 며느리? 이선주.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근데 개인정보 받아보니까 내 며느리가 맞더라고. 그 애가 너 뒷조사를 의뢰했어. 영숙이는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함께요. 이게 다가 아니야. 녹음한 건데 들어봐. 녹음 파일 속 며느리 목소리는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사무적이었죠. 제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해 주세요. 특히 어머니 지인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순위를 먹여주세요. 자산 규모별로요. 며느리는 심지어 제 명의 도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잘해줬던 모든 행동,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관심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영숙이는 밤새 며느리를 조사했다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의 비밀 계정이 있었는데
8천만 원이 넘는 벤츠 E클래스 최신형과 명품 가방, 시계, 해외여행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월 1,000만 원의 벽을 깨다 성공은 선택하는 사람의 것 같은 글귀들이 보였어요. 영숙이는 며느리가 다이아몬드급이라며 회원 0.1%만 들 수 있는 최상위 판매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단계는 자기 밑에 사람을 많이 넣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 특히 선주 정도면 신규 회원 1명당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 만약 내가 여기 회원이 되고 주변 사람들 20명을 가입시킨다고 해보자. 그 사람들이 각각 5명씩만 더 가입시켜도 계산해보면 2억 6,790만 원이야. 이건 일시적 수익이고 이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매달 5천만 원 이상 받는 거지 뭐. 영숙이는 제가 교사 출신이라 신뢰도가 높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영숙이는 며느리가 회사에 제출한 시어머니 인맥을 활용한 실버 마케팅 마스터 플랜이라는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내 매출 50억 달성이라는 목표가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저를 금광이라고 표현하며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영숙이는 이런 악마 같은 년이라고 분노했죠. 제가 그럼 나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야? 하고 물으니 영숙이는 처음부터는 아닐 거야. 다단계에 빠지면서 너도 사업 도구로 보기 시작한 거지라고 말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저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니 3년 동안 철저하게도 저를 속인 것이었죠. 영숙이는 이 악마 같은 년 잡아서 감옥 보내자라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영숙이가 며느리 친정 부모님에 대해 알아봤다며 전화가 왔어요. 사돈은 알고 보니 5년 전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더라고. 그런데 2019년에 다단계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거야. 선주 부모님도 회원이었더라고. 그것도 꽤 높은 등급까지 올라갔다가 조직이 와해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대. 더 충격적인 건 아직도 다단계를 하고 있대. 다른 회사로 옮겨서 또 하고 있어. 온 가족이 다단계에 빠진 전문 사기꾼 가족이었던 겁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날, 영숙이와 저는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는 성공전략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은 다단계 세미나장이었죠. 며느리는 무대에 올라 월급 3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벤츠를 타고 통장에 매달 5천만 원이 들어온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며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인맥이라 했어요. 제 시어머니의 인맥은 금광입니다. 총 100명의 잠재 고객이 있었죠. 곧 제 시어머니도 회원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최소 50명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예요. 며느리는 제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그저 돈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미나장을 나온 영숙이는 저를 피해자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에게 속아 돈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삼성병원 간호사, 환자 보호자, 심지어 동네 이웃까지 모두 며느리의 착한 연기에 속아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가족도 속인 거죠.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함께 싸우기로 뜻을 모았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정말 좋은 건강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전과는 다르게 관심 있는 척했어요. 그래, 어디서 하는 건데? 강남에 제가 아는 세미나실이 있어요. 친구분들도 모시고 같이 오세요.
며느리는 큰 물고기가 낚였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모두 놀라 말을 잃었죠. 하지만 이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35년 우정이 뭔지 보여주자. 우릴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야지라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악이 절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세미나 당일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들떠서 제 옷까지 골라주며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친구들도 비싼 옷으로 무장하고 와서 나 강남 건물 하나 더 샀어라며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무대로 불러올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동안 전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죠? 며느리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시어머니 인맥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온 영상을 틀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만만해요. 뭘 해도 다 믿어주시니까. 우리 어머님 친구들은 돈 많아요. 특히 정희 아줌마는 못해도 30억은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악했어요. 그때 영숙이가 경찰들과 함께 세미나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선주 씨, 당신을 사기 및 방문 판매업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넌 그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지 몰라도 당한 사람들은 매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이젠 감옥 가서 느껴봐. 경찰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고 며느리는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장을 나서는 길. 1층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영숙이가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아들은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엄마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아줬죠. 아들은 내가 바보야. 정말 바보라며 괴로워했어요. 3개월 후 며느리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액이 30억이 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됐죠. 이제 아들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좋은 아가씨를 제 친구들이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번 일을 겪고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조심하려고 해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 선물을 자주 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단계가 정말 무섭다는 것도 알았죠. 한 번 빠지면 가족도 돈으로 보이니까요.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